저는 오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과 구체적 규범 통제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 규범 통제와 선결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너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주 나와서 쉬운 논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쓰려면 그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암기가 부족한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을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갑자기 익숙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이걸 특수성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사실 쓸 수가 있는데 그 시험 볼 때 쓰려고 하면은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그냥 익숙한 거, 아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수성이라는 말만 붙었지 그냥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의랑 취지 썼고, 그래서 직접 다툴 수 있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취지가 인정되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재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 종전에는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85조 2항은 재결청을 공동 피고에서 제거하여 형식적 당사자 소송임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확인급부 소송은 이제 형성소송이냐 이게 확인급부 소송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명한다는 점에서 확인급부 소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결청에 관여 없이 그 분쟁의 전국적 해결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확인급부 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 확인급부 소송이라는 것도 특수성으로 카테고리를 묶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답안에. 모범 답안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니까 이게 처분에 대해서 원처분이냐 재결에 대한 처분이냐가 아니라 그냥 재결로 형성된 법률 관계인 보상금 증감에 대한 것을 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가 아니라 그냥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특수성이 있고요. 당사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 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소기간이 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고요. 판례는 제소기간을 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용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합헌적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신청 취소소송 다 나오면 이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이 판례를 꼭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리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보상 금액, 방법뿐 아니라 지연 가산금, 자녀지 수용 청구, 보상 항목과 유형도 심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혜성님이 알려주셨던. 네. 그리고 판결의 효력은 법원이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고요.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시 처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 판결 효력인 기속력, 형성력,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발생한다. 아닌가?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소송의 제기는 토지의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 취하, 각하 판결이 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판결일, 취하일까지 지연 이전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소송과의 병합이 가능한데요.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어서 취소소송을 주의적으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되 취소가 안 될 경우 보상금 증액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게 제 서브노트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요만큼을 계속 외웠거든요. 민사소송법 70조에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비적 병합이라는 거는 이 내용이 맞는데 주관적 병합 뭔지 아세요? 주의적 병합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주관적 병합은 뭐냐면 소송에 그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그걸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고 객관적 소송은 그냥 한 명인 경우. 그래서 복수와 단수의 개념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나누더라고요. 학문적 개념인데 전 주관적이 지금까지 주의적이라는 그건 줄 그게 알고 아니더라고요. 취소소송을 주로 보증서가 이렇게 예비적으로 청구된다. 그거는 예비적 병합의 내용이고요. 그게 주관적은 예비적이구나. 그거고, 그래서 이게 왜 주관적 소송이냐면 수용 재결은 취소 소송은 관할토지 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이 보증소는 사업 시행자가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달라요. 그래서 피고가 다른데 어떻게 이거를 병합을 하냐? 왜냐?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주관적 병합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민사소송법 70조에 보면은 뭐 공동 피고로 뭐 공동 원고를 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주관적 병합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D급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답안에 뭐 주관적 소송이 뭐냐, 예비적 병합이 뭐냐 이렇게 쓸 거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뭔가를 설명을 할 일이 있을 때 좀 뭔가 쓸 수 있겠죠. 주관적 소송이 뭔지, 예비적 병합이 뭔지, 그쵸? 그래서 주관적 병합은 피고가 달라도 병합할 수 있는 거. 예비적 병합은 그 주의적으로 이 보상금 취소 소송을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토지보상법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자녀지 수용 청구와 자녀지 가치 하락 손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해요. 왜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적 병합이라는 거는 A랑 B랑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만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녀지 가치 하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택적 병합이 안 되고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선택적 병합은 다 양립할 수 있는 거고 예비적 병합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예비적 병합만 토지보상법에 있는 애들은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저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증소랑 자녀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회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난번에 시영님이 풀었던 문제인데 구체적 기법 문제 어렵다고 하셨던 그거 저 이번에 행수법을 이게 B급에 있는 쟁점이에요. 그래서 B급에 있는 쟁점 공부하면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논점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제대로 암기를 못했고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체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는 논점별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앞에 제가 이 문제만 풀어왔는데 이 앞에 문제가 이제 그 갑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상 사도라고 해서 3분의 1로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로 보상한 게 정당하냐. 그래서 전 문제가 3분의 1이라는 규정이 있고 법령 원칙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이 돼서 3분의 1로 보상한 건 정당하다. 그러면은 갑은 이제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 3분의 1로 규정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다툴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이 주장을 관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추상적 규범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26조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갑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정당 보상 원칙을 위배했다. 그래서 먼저 정당 보상이 뭐냐. 그래서 정당 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규정이 돼 있고, 토지보상법에서 이 규정이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법위헌인지 이거는 구체적 규범 통제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포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거는 사인이 구체적인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위법성의 근거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 명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헌법 107조 2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자기 토지가 3분의 1로 보상된 거에 대해서 이거 이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줘 라고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취소소송이에요. 똑같은 취소소송인데 대신에 이 취소소송을 하면서 위법의 근거로 이 법규 명령이 위헌이다를 지정을 하는 게 구체적 규범 통제다.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되게 말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공명하신 교수님들이, 학자분들이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말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의 적용 대상은 명령과 규칙으로, 명령은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 명령을, 규칙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을 말하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도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 풀면서 제가 조금 계속 아리까리한 부분이 이게 시행규칙 26조가 시행규칙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행정규칙은 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위법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사실상 법규 명령의 지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이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의 사견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 26조에 대해서 그것까지 포섭하기에는 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포섭은 안 했지만 그냥 스스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의 그럼 효력이 뭐냐? 그래서 효력은 위헌인 법규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이 배제되고요. 이것도 뭐 개별적 효력설이다, 뭐 아니면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학설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그냥 간단히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판결 이후에는 대세효가 인정이 돼서 판결 이후 당해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내려진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사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직접성하고 보충성의 요건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의 기준 자체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직접성이라고 하고요.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성과 보충성이 있어야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일단은 이 근거,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107조 2항에 근거해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시행규칙 26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권으로 직접성이 충족이 되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거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충성이 없거든요. 근데 시행규칙을 이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를 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러면 이제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충성, 직접성 요건을 충족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선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기출문제 중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선결 문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선결 문제를 찾아보니까 강 박사님이 작년에 3기 스터디 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사실 선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선결 문제 되게 쉬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여기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일단 등록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을 거부한 게 뭐냐를 한번 이렇게 푸습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 답안에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감정평가법에 좀 약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17조에 따른 갱신 등록을 신청을 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거나 실무수습, 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경우, 그리고 미피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데 이거 다 외우셨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 전에 외웠다고 했어요, 혜정님. 그쵸? 이거 1차 때도 엄청 시험 직전에 외웠는데 또 외우려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식탁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외워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의의 써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결 문제는 일단은 근거가 있어요. 행정소송법 11조 1항에 처분의 존재 여부, 효력 유무가 판결의 전제가 존재 여부, 효력 유무가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처분의 존재 여부, 효력 유무라는 거는 무효죠. 무효사유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판결의 선결 이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설에서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사실 선결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되는 게 그러면은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 그 선결 문제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러니까 선결 문제가 뭐냐면 국장이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그게 위법하다 아니다를 그러니까 원래 국장이 처분한 거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잖아요. 행정법원만이 권한이 있잖아요.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근데 민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럼 민사법원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처분을 다툴 권한이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법 11조에 이게 이 국가배상을 받게 하려면 그러면은 국장이 한 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직고 위인선에서 위법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이 위법성 판단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결 문제로 민사법원에서 이거 선결 문제로 다룰 수 있다 없다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그 효력에 미치진 않지만 여기 심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선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처분을 민사법원에서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는 일단은 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있고 법원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근데 얘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고 법원도 하나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거는 어떤 위법한 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은 그 위법한 처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거를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을 존중해라 법원도 국장이 위법하다고 한 거면은 법원 너도 위법하다고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면 법원은 국장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거 위법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면. 근데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그냥 법원 나름대로 이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결 문제가 구성요건적 효력이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면 선결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으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있으면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없으면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맨 앞에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형사 빼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과
국가배상 청구.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거니까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선결 문제는 자, 뭐냐면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냥 나는 이걸로 손해를 봤다. 그래서 민법상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민사법원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판결을 할 수가 있냐라는 대립입니다. 그래서 학설은 구성 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적 효력이다. 뭐냐면, 그러니까 구성 요건 이게 이 A 행정기관에서 한 거에 대해서 얘한테 구속력을 미치는 거는 이거 적법한 거야. 얘가 취소하기 전까지 이거 적법한 거니까 너 위법하다고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부정설은.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처분의 존재 여부, 효력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무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효만 가능한 거지 취소 사유까지는 위법성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부정설이고요. 아니다. 그냥 유효성, 통용력을 의미하는 거다. 뭐냐면 그냥 이 행정행위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 뿐이지 이게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가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무효를 그 11조에서 무효 사유만 규정을 한 거는 그냥 예시적인 거지.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위법성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무효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다. 라는 게 긍정설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법성 판단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위법성 심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서 바로 이 행정행위가 위법해서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법성만 심사하는 거에 그치는 것은 구성 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아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구성 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해당 등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부당이득은 조건이 있어요. 그쵸? 조건이 뭐냐면 원인 없어야 돼요. 원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과세처분과 관련이 돼요. 그럼 과세처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과세처분이 위법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요. 그럼 법원이 부당이득을 돌려줄게 하려면 얘가 이걸 효력을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원인이 없다고 해야 되니까. 그럼 효력을 부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국세청에서 돈을 법원의 판결을 믿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국가기관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효력을 부정하는 건 안 된다. 이 처분청의 그 행정행위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은 국가배상 청구에서 위법성 판단한 거는 그냥 근데 위법성 판단에도 어차피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네요. 이상하게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는 이 효력을 부정을 아예 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거고 그냥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배상 청구는 그거잖아요. 위법성이 또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이거의 위법성과 이 취소 소송의 위법성이 또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는 판단할 수 없고 뭐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또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충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끝입니다.